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제 옆에 남궁민 씨랑 한결의 저희 샤방샤방한 게스트 김민재 기자님 저희를 구해줄 한결의 김민재 기자가 와 계십니다. 저희가 인플루언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1부에서는 인플루언서란 무엇인가,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저희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갈지, 또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1부 끝에 진정성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결국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겠죠. 이게 인플루언서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쨌든 사회에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기존 체제를 흔드는 어떤 도전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기존 체제 다른 방식으로 편입된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거 맞는 것 같고, 아까 일부에서 마케팅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화장품 제조업체 임원도 약간 비용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했지만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어쨌든 마케팅이 통한다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유튜버가 쓰는 그 화장품을 네. 광고인 걸 알면서도 광고라는 걸 밝혔는데도 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이게 연예인이 이제 광고하면은 저게 광고고 저 연예인은 원래 피부가 좋지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유튜버는 자기가 이제 직접 세수하고 바르면서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심지어 이제 제가 일면식도 없는 생판 남이긴 하지만 어쨌든 친밀성을 느끼는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피부 좋은 친구가 추천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산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진정성이란 게 그런 데서 효과가 그쵸. 있는 거네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20억, 원래 이게 2017년에 2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게 2020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5배가 뛴 거죠. 5배가 뛰었고, 작년 제가 다른 통계를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게 작년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코로나 시국의 광고 시장 전체 규모가 이게 코로나 시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광고 시장 전체 규모가 한 20% 줄었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그 20% 전체 파이가 준 와중에 46%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전체 그냥 TV 광고 이런 거는 다 줄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파이가 그 부분을 차지를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만큼 영향력이 되게 강해지고 그 친근감, 진정성이 가지는 그 힘을 좀 브랜드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재밌다고 느낀 게 유튜버들 중에 이제 처음부터 제가 보기 시작해 성장한 유튜브들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유료 광고 띄우고 광고를 띄웠는데 그 광고 보통 안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댓글에 우리 모모님 드디어 광고하셨다면서 막 맞아요. 응원해 좋아해 주는 거야. 같이 기뻐해 주는구나. 네, 그러면서 와 이거 진짜 이게 다르다. 뭔가 진짜 이건 사랑하는 관계구나 진짜. 서로 애정하는 관계고.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도 엄청 열심히 봐준다고 하고. 광고를 안 하는, 그러니까 광고를 못 하는 류의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막 댓글에 이런 거 있어요. 저 일부러 광고 다 안 넘겼어요 하면서 다 봤다고. 그게 이제 돈을 일부러 주는 거구나. 그쵸. 자기가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머머님 영상은 전 광고 안 넘기고 봐요.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인플루언서는 뭔가 그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다. 예를 들면 우리 왜 기업 채널들 중에 몇백만 팔로워 되는 기업 채널들도 있지만 그런 기업에서 하는 거 가지고 막 그런 애정 남기는 게 안 남잖아요. 그쵸. 사람이 하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연예인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연예인 좋아하는 느낌을 넘어서 약간 더 친밀감을 느끼면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친밀함?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광고하는 분들이 해보면은 그분들이 효과가 있다는 거고. 가끔 제가 보는, 저는 약간 지식 콘텐츠 이런 거 찾아보는 게 많이 있어서 보면은 그냥 그런 건 좀 규모가 작거든요. 10만 명 내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듣기로는 막 출판시장이 작긴 하지만 막 책 같은 거 판매량이 달라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무리 작은 채널이더라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죠. 민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광고를 사실 그 마케팅을 하는 과정까지는 자세히 모르긴 하는데
보는 걸로만 생각했을 때는 광고가 되게 자기가 직접 고민해서 한 흔적이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인플루언서들 맞아요. 광고는 예. 약간 그 광고 현장에서 짜서 찍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일단 뭐 며칠 써보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광고 제품을 주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막 기획하거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그쵸. 거기서 오는 뭔가 이 사람의 진심으로 판다? 파리피플이긴 하지만 팔아도 이 정도로 팔면 인정이다. 이 정도면 뭐 진심이겠지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예. 진정성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뷰티 유튜버가 네. 엄청 물건을 왜 그런 경우 이거 우리 딱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 보이는 게 요즘 광고가 많네 하다가 너무 많네 싶은 시점이 와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 단기간에 뽑아내듯이 하면은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물건을 쓸 때도 대강하는 거고 저 물건을 할 때도 대강하는 거 같은 보는 사람 알거든요. 얘가 대충 하는구나. 저거 그냥 안 써보고 좋은 얘기 하는구나라는 걸 아는데 롱런하는 진짜 제대로 된 인플루언서들은 보면은 엄청 선별을 하고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설득도 있고 이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막 그런 걸 열심히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롱런 못하는 거 보면 광고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저게 참 좋은 모델이다 싶었던 게 그 조승현 작가가 하는 유튜브 채널 보면 네. 조승현 작가가 이제 거의 100만이 그냥 넘었죠 이미. 근데 그분 채널이 약간 역사, 문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광고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봤거든요 거의.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광고를 막 봤는데 브랜드 광고를 받아서 예를 들면 위스키 광고를 받아서 위스키의 역사를 얘기하는 식으로 광고를 하나씩 수주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누르면 거의 다 광고인 수준으로 유료 광고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재밌게 잘 해요. 그래도 예를 들면 시계 브랜드를 또 해서 그 시계 브랜드를 잘 얘기하고 뭐 시계의 역사를 막 얘기한다든지 뭐 무슨 고가 주방용품 광고를 받아서 주방용품의 역사 같은 걸 막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 물건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정도로 뽑아내주니까 저는 광고인 걸 알지만서도 뭐 볼만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인플루언서들은 옛날에 광고가 해주지 못했던 걸 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인스타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왜 웹툰 그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웹툰 그리는 분들도 이렇게 광고를 한 번씩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무조건 내가 써봤고 내가 그 광고를 받을 때는 내가 무조건 써보고 광고를 하니까 믿고 쓰시라. 그러면서 내가 직접 써봤더니 이런 게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다까지 써주니까 이게 진짜 뭔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받긴 받는데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구나. 좀 믿을 진짜 친구가 그쵸. 전달해주는 느낌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노리고 가는 이 사람이 올리는 건 사람들이 믿고 한번 써본다. 그러니까 웹툰 작가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얘기하더라고. 누가 예전에 그 대도서관이 워낙 유명한 이제 1세대 게임 유튜버. 스트리머잖아요. 네네. 그분이 옛날에 썼던 책이 있는데 자기는 연예인이 아닌 게 무조건 방송을 하는 사람 그런 유튜버 같은 거 하는 사람은 PD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PD에 가까운 사람이 기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출연자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기획을 해야 되는 사람이 채널을 운영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광고를 받아도 그 사람은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 광고 기획을 자기가 할 역량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못 하고 막 대놓고 이상한 광고를 하면 그 채널이 망하겠죠. 또 가차 없잖아요. 또 구독자들은. 그러니까 유튜브 인플루언서 광고가 효과가 그래서 있지 않을까. 광고 기획을 맡기는 효과까지 있지 않나. 근데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했네.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사실 좀 연예인이랑 경계가 흐릿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단호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연예인이 아닌 이유가 기획자여야 한다. 근데 우리는 거의 비할 건 아니지만 우리 직독잡설 개편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생각보다 개편하려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뭐 시간 분량을 얽게 해야 되고 우리가 주중에 또 콘텐츠 하나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하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기획자다. 우리가 나와서 떠드는 것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단순히 연예인처럼 등장을 해서 뭔가 카메라 앞에 선 것뿐만이 아니라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경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쵸, 이벤트도 막 하잖아요. 자기 브랜드를 경영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래서 이게 좀 뭐 과거부터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연예인의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새로운 걸로 나가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은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 같아요. 저도 연예인이랑 뭐 비슷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자기만의 작은 미디어 방송국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 진짜 자기의 미디어가 있는 사람. 연예인이 인스타그램이 없으면 연예인이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이 없으면 그 사람 소통할 창구가 없는 거니까 미디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SNS 전 시대 연예인들이 그랬죠. 어찌됐든 연예 뉴스에 뭐가 나가야 되고 그쵸. 네. 찍혀야 되고.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자기가 미디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인플루언서 아닐까? 자기의 미디어가 있는 사람.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좀 약간 미디어 지평,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산업도 변화하고. 그렇죠. 네. 진짜 느끼는 게 연예 매체 몰락을 보면은 제가 뭐 업계 사람으로서 몰락이라고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들으시는 거. 몰락은 제가 정정 연예 매체 그 부진을 보면 제가 있었던 회사에 그 우리나라 1위 연예 매체가 소속 회사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사 갔을 때 얘기했던 게 우리 회사에 김태희도 와서 인사하고 뭐 누구도 와서 인사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데스크 되는 선배들이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거의 온 사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연예 매체가 옛날만큼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연예 매체 인터뷰를 해야 막 자기의 목소리가 나가고 팬들과 만나는 창구였는데 이제 그냥 인스타에 올리면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제가 있을 때는 김태희 씨가 오는 일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그 댓글까지 없어졌잖아. 포털 댓글까지. 맞아요. 댓글이 없어졌어.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사가 안 좋게 나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요즘도 당연히 관리는 하지만 옛날만큼의 미디어 영향력이 줄었다. 왜? 인스타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연예인 입장에서는 등장을 한 거고, 근데 이게 되게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연예인들도 경쟁자가 등장한 거고, 그쵸. 그다음에 매체들도 네. 그러니까 이 인플루언서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겠죠. 예전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마냥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서는 것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 콘텐츠도 기획을 해야 네. 되고 경영도 기획을 해야 그쵸. 되고 그리고 요즘 뭐 저기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직원들도 딸려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속사 있죠. 네. 소속사 그러니까 자기가 직원을 거느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경영도 해야 되지 직원 관리도 그쵸. 해야 되지. PD 편집자 맞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편집자들을 자기가 직접 거느리고 그 외에 그 헤이진이 운영하시는 분은 아예 회사를 차려서 그걸 그렇구나. 직원들을 맞아요.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 보면은 침착맨도 그 이말년 씨가 하는 그러니까 이병건 씨인 이말년이 웹- 하는 네, 침착맨 보면 웹툰 작가 이병건 씨가 하는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웹툰 작가 이말년이 하는 침착맨 채널도 침착맨 씨가 굉장히 방송을 대충 하는 것처럼 자기는 하지만 네. 뭐 주간 회의도 있고 아이템 회의도 하고 그래요? 기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착맨의 고향을 찾아서라 그래서 자기 그분이 전주가 고향이거든요. 그럼 전주 가는 영상도 아이템 회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도 기획자인 거죠. 출연자라기보다는. 근데 그 사람이 MBC에 나가는 순간은 출연자잖아요. 연예인 출연자. 근데 그 침착맨 채널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운영 그리고 월급도 주거든요. 직원들. 그러니까 경영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책보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무엇인지가 정의가 살짝 좀 되어가는 정의가 것도 같고. 내려지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이런 인플루언서가 제가 이제 막 뭐 경쟁자가 등장했다. 우리가 뭐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네. 이 잡지에 나오는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리 뭐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아까 얘기했던 침착맨 그러니까 웹툰 작가 이말년 씨도 네. 이거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무튼 그 이제 침착맨도 MBC에 그렇게 많이 나가셔가지고 그쵸. 예능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TV에 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등용문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랑 하는 게 그 김지윤 박사님이라고 네네. 국제정치 전문가. 네, 그분이 KBS에 네네. 주로 나와서 이제 그 세계 특파원 리포트 세계는 오늘 뭐 그런 데 나와서도 뭐 백분 토론도 하시지 않았어요? 백분 토론도 하시고 네. 원래 그러니까 방송인에 가까운 전문가신데 그분이 채널을 만든 게 50만을 돌파해서 작년에 한국 유튜브 중에 탑10 안에 들어가 급성장 탑10. 맞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은 원래는 방송인 출연자였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미디어가 없었죠. 자기가 나온 채널이 50만이 넘었으니까 그분은 미디어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네. 보니까 미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긴 하네요. 약간 둥지를 만드는 개념일 수도 예,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KBS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KBS 나가면 또 자기 구독자가 늘고 구독자가 늘면 굳이 거기 안 나가도 자기는 영향력이 유지가 되는 그러면 우리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을 키워주는 거기도 하는 뭐 그런 관계가 상호작용. 예. 근데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된다는 생각을 드는 게 그
침착맨 채널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분이 네 되게 가끔씩 인사이트 있는 말을 던지거든요. 근데 네. 사실 유튜버가 뭐 200만, 300만을 해도 슈카 모르셨잖아요, 민재 기자. 네, 네. 진짜 근데 네. 아예 모르시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근데 그분의 타겟층이 전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제 경제에 관심이 있고 좀 남성 시청자들이 좀 네. 많고 그런. 그냥 근데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200만 정확히 명 빗나갔네요. 네. 네. 그러니까 200만, 300만 돼도 이제 모르는데 침착맨이 그렇게 이게 내가 아무리 구독자가 150만 명 돼도 볼 사람들만 본다. 근데 TV는 약간 융단 폭격처럼 자기 필터 버블에 걸리지 않고 자기 취향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때려 부으니까 그래서 TV는 결국 당연히 계속 있는 거 아니냐. TV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정확한 인사이트거든요. 레거시 미디어는 없어지지 않을 텐데 어쨌든 역할 분담을 좀 하는 게 있을 것 같고 파일을 뺏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라는 얘기를 하긴 해요. 이게 또 근데 인플루언서라는 게 이제 예전부터 정의하기 나름인데 과거에서부터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그쵸. 시스템을 약간 전환시키는. 맞아요. 근데 책에서는 이게 과연 그럴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등장 이전에도 뭐 이제 인터넷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런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은 약간 이 디지털 기술이 뭔가 수용자와 생산자를 전환시키고 뭐 소통 구조를 민주화하고 탈위계적인 뭐 그런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런 기대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도 소셜 미디어가 뭐 이렇게 나오고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고 이럴 때도 그런 기대를 불러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월드와이드 웹의 이상은 모두가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돼 가지고 이제 평등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한 건데, 근데 결국은 그 페이스북 같은 분석한 거 보면은 어떤 특정 허브를 중심으로 다 모여 있고 뭐 결국은 모여 있어서 또 뭐 집중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들이 왜 연예인을 능가하는 정도의 영향력이 생긴 걸까요? 연예인들은 미디어가 없는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미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그 수많은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뭐 그분들의 그 팬 계정에 팔로워가 몇 명 없으면 그분들은 어쩌면 팔로워가 몇십만 명의 셀럽보다는 저는 프리자라는 분을 존재 자체를 몰랐지만 저도 몰랐어요. 진짜요? 네. 진짜 하나도 몰랐고 저는 아예 처음 봤어요.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전 논란되고 알았어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야 이 사람이 넷플릭스에 등장을 솔로지옥. 했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도대체 그냥 저 일반인들 모여다가 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일반인이죠 뭐. 근데 어쩌면은 팔로워가 하나도 없는 아이돌 그룹과 그냥 방송 나오기 전이더라도 프리제아랑 하면 그걸 누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연예인이 꼭 인플루언서의 상위 개념일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연반인 개념 나오죠. 연반인. 그러니까 연반인. 민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약간 예전에는 이제 매체라는 거를 TV가 독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도 TV에 나가야 얻을 수 그쵸. 있고 TV에 나간다는 건 방송인이 돼야 된다. 연예인이 돼야 유명해질 수 있다. 이게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자기 미디어를 만들 수가 있고 매체가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수단을 누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연예인에 준하는 혹은 더 능가하는 그런 식의 이제 영향력을 갖기도 하고 그런 게 좀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요즘 재밌는 게 저희 아나운서 방송국들이 이제 아나운서 뽑잖아요. 근데 요즘 거의 안 뽑거든요. 방송국이 한 명 TO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그 재밌었던 게 어떤 분이 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아나운서 도전 여러 번에 떨어진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유튜브나 한 거예요. 유튜브를 판 거예요. 근데 그분 유튜브가 엄청 잘 된 거예요. 제가 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뭐 약간 아나운서다운 뭔가를 하셨어요. 브이로그를 하신 건지 아무튼. 근데 팔로워가 몇십만이 되니까 오히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오, 아, 진짜요?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이게 둘이 그러니까 뭔가 이긴다 진다의 개념보다는 병행이 되고 양립이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그 바깥에가 더 풍성해져 가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아나운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나운서 하는 순간 겸직금지가 돼서 예를 들면 채널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너무 채널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이게 우열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나 이제 아나운서 됐으니까 채널 포기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제는 뭐 이제는 이거 잘해서 방송국 진출해야지가 아니라
방송국에서 불렀어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제 주변에도 팔로워 몇 명 되는 남성분 계신데 네. 이번에 그 엠넷인가 어디 방송국에서 하는 무슨 그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뭐? 그 사랑하는 연애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오세요? 뭐 남녀들 모아가지고 막 관찰하는 예능 있잖아요. 짝 그런 거? 짝은 왜? 좀 충격적이다. 짝 몇 년 전이죠? 아니 뭐 그게 아직도 대표적인 뭐 관찰 예능 아닙니까? 많죠. 예. 솔로 지옥, 돌싱글즈, 그쵸. 하트 예. 시그널. 그런 하트 거. 시그널. 예.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따라오죠. 이제 좀 최근으로 왔나요? 오케이. 짝은 좀 충격적이네. 아무튼 하씨는 아닌데 아, 그런 데서 그런데? 제안이 왔다고 우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뭔가 뭐 작은 미디어들 개인이 치고는 큰 미디어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인플루언서가 등장한 이유가 워낙 그러니까 기술이란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발달도 있지만 핸드폰 성능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맞아요. 네. 카메라가 맞아요. 제가 그 외신에서 처음으로 인턴 기자를 했을 때가 2016년인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카메라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그 6mm 카메라라고 하죠. 그거랑 성능 차이가 엄청 났었는데 그쵸. 지금은 뭐 스마트폰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네. 어지간한 카메라보다 6mm 카메라와 맞먹고 그래서 저 보는 유튜버들 있는데 그 유튜버들한테 장비 소개 요청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예 컨텐츠가 되는데 그 사람 거 봤는데 엄청 잘 만들고 때깔이 좋은 유튜버였는데 봤는데 찍기는 아이폰 13 맥스로 찍고 편집을 아이패드로 해요. 그냥 그냥 끝. 물론 조명 이런 건 있지만 그냥 장비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밌던 건 우리가 직도짜 썰도 썸네일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포토샵도 하고 막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같이 하지만 저 그냥 그 웹사이트 그냥 칸바라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저 포토샵 아예 할 줄 모르거든요. 아 그거 다 거기서 만드시는 네, 거기서 한 5분 정도면 만들어요. 하나에.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그 포토샵 쓸 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썸네일 하나 만드는데 5분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막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만든 거라면 당연히 때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구색 맞출 수 있을 정도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옛날보다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게 옛날엔 TV로 보니까 꼼꼼히 잘 만들어내지만 이제는 진짜 손바닥만 한데 위에 조그만하게 되기 때문에 화질이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컨텐츠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요즘에 그냥 5만 원짜리 조명 사가지고 혼자 얘기해가지고 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참 오히려 돈 많이 써가지고 막 기업에서 돈 쏟아부어서 만든 영상들이 조회수 안 나와요. 그런 거 있는 거 오히려 그게 촌스러워 보여. 너무 잘 만든 영상 만들어 놓으면 이거 완전 기업 책 기업 영상인데 이건 느낌 있잖아. 알죠 뭔지. 편하게 못 보겠고 네. 막 각 잡고 봐야 될 거. IT 네. 리뷰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기업에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되고 맞아요. 뭔가 아무튼 뭔가 묘한 것 같아 사람이라는 게 참.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접근성이 높아지면 또 이게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버레카 같은 것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그 되게 사람들이 누구나 미디어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가짜 뉴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단초를 제공한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소수의 매체가 이거는 가짜 뉴스다, 이거는 다루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차단이 됐는데 요즘은 그냥 유튜브에 막 별의별 게 다 올라오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 이상한 걸 자꾸 허경영을 좋아하세요. 와 진짜요? 잠깐만 이거 지금 대선 시즌이구나.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되게 가짜 뉴스 같은 거를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너무 보는 게 달라지니까. 근데 그게 막 조회수가 몇십만씩 나오고. 제가 그때 단톡방에서 공유한 거 있잖아요. 그 썸네일 국뽕 유튜버 채널. 국뽕 유튜브. 썸네일이 그거예요. 막 그 푸틴 팀 쿡이 그 애플 팀 쿡이 울었는데 애플 뭐 부도 코앞에서 삼성이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애플 스토어 막 간판 내려가는 사진 뒤에 썸네일을 해놓고. 안 눌러볼 수가 없네요. 그쵸. 근데 주식이 있는 분이라면 애플이 시가총액이 한 3,000조 원 될 텐데 지금 삼성전자가 400조 원 정도 되고 근데 애플이 곧 부도가 나서 삼성전자가 인수할지도 모른다. 팀쿡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회수 50만이 넘어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방송국에 우리 그 공식 채널 같은 거 올려서 몇만 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이게 속는셈 치고 눌러보는 그런 거. 근데 또 그걸 보는 분들은 꾸준히 보는 분들 이렇게 구독자도 몇십만 명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애플 파산위기 직면. 파산위기 직면. 뭐 푸틴이 한국 때문에 꼬리 내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돌아갔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썸네일을 사실 이런 거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행이고. 그쵸. 요즘에 나온 사이버 불링 사건 뭐 잼미 BJ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그 사이버 레카라고 이게 비하적인 표현 농담 같은 거였지만 요즘은 이게 사이버 불링의 네. 지존지가 되니까 네. 진짜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책에서도 그 슈퍼 전파자 말씀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치명적인 병원균이 숙주를 희생하더라도 그 숙주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더라도 다른 숙주로 옮아가서 이제 높은 전파력을 통해서 이제 번식을 도모하는 전략, 이게 사이버레카 같은 그런 전략이랑 흡사하다. 코로나 같은 거네. 코로나 그러니까요. 바이러스처럼 숙주를 이용해서 네, 퍼지는 거니까. 거기선 사이버레카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병원균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던가 뭐 애플 망한다 뭐 이런 정보 가짜뉴스 이런 거면은 아니면 이제 좀 더 치명적인 그쵸. 근거 없는 비방 그죠. 이런 그런 정보고 그걸 전파시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전파시키는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평판은 이미 안 좋아요. 근데도 그 정보는 살아남는다. 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사이버레카에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야라고 해도 정보는 근데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그쵸. 날까라는 그쵸. 의구심이 맞아요. 사람이면 드니까. 은근히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야 근거가 없이 저거를 올릴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 레카 같은 채널이나 아니면 이제 뭐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거 제기하는 채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욕하지만 조용히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쵸. 댓글이 달리고 아니면 기사에서 이거를 다시 재생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좋아요를 누르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누군가 죽는 일로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일까지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이 그 사이버 레카에만 있나 아니면 그 병원균을 옮기는 그런 주체들 조용히 이제 조회수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과 뭐 기사들과 이런 책임은 없는가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레카라고 욕을 하는 건 편하지만 이게 한마디로 기존 언론이 다른 건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좀 영향력 있는 몇 개의 매체가 그 좀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퍼뜨리지 않기 때문에 전파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유튜버가 한 말을 그대로 온라인 기사로 베껴가지고서는 쓰고 네. 또 그걸 캡처해 가져가가지고 기사 났다고 해가지고 또 레카거리로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반성할 면이 많죠. 그 전파를 안 하게 하는 게 역할이긴 한데 언론이.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을까라고 하면은 책임이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자극적인 썸네일 막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대중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쵸. 저조차도 뭐 당연히 눌러보죠. 뭐야 이러면서 뭔 소리야? 네. 뭐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 뭐 연예인이 그 숨졌다는 기사 나왔을 때 있는데 그때 우리 회사 서버가 터졌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왜요? 그 기사를 보려고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파급력이 있는 연예인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결국은 이런 뉴스는 누구나 한 두 줄 정도 될까 싶어요. 그 기사 내용은.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소비자를 탓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도부터도 그렇고 저부터도 자극적인 건 보고 싶고 한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모두가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환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고 플랫폼의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조회수가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클릭 수가 많이 나오면 일단 뭐 그게 광고 수익으로 연결되든 아니면 이 우리 매체가 가지는 영향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인플루언서에도 당연히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되게 부러워하는 이유가 어쨌든 뭐 구독자 수가 많고 네. 영상 조회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 그나마 저는 여기서 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또 그런 사람들은 아까 진정성 얘기했던 것처럼 막 물론 막 그런 막 그 트럼프 사례처럼 나오는 막 그런 가짜뉴스 끊임없이 얘기하는 매체도 있고 그 팬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네. 또 근데 막 몇 번 신뢰를 잃은 채널 같은 경우 망하기도 하고 막 뷰티 유튜버들 많이 망하잖아요. 막 뒷광고 사태 때도 그랬고 맞아요. 그나마 맞아요. 여기는 좀 퇴출이 일어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뭐. 물론 계속 거짓말을 해서 그걸로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앞서 해왔던 얘기지만 기자로서는 부러울 때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조회수가. 네. 네. 아무래도 뭐 우리가 쓰는 기사보다 콘텐츠의 조회수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이게 것 같아요. 바로 3부로 하는 거예요. 네네. 아, 네. 저희가 안 끊고 2부. 네네네.
이게 그 딱 조회수만 단순히 조회수만 놓고 보면은 인플루언서의 그 콘텐츠가 기사보다 조회수 높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조회수만 가지고 영향력을 평가할 수는 없고 아직도 이제 바람일 수도 있는데 신뢰성 영역에서는 그래도 언론이 좀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아직은. 그래도 이제 메이저 매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믿어보시는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네. 아무리 욕을 해도 메이저라고 그쵸? 하면은 그렇겠죠? 이름이 있는 매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어쨌든 믿어주신 유튜버들이 기사를 띄워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인플루언서랑 기자가 비슷한 이슈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막 전달하고 하니까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SNS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 이슈에 언론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 식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이게 우리는 경쟁하는 건가 공생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경쟁하는 걸까 공생하는 걸까? 왜냐하면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뭐 어떤 인플루언서가 고든 램지가 최근에 버거집을 열었대요, 잠실에. 네. 아, 뭐 30만 원짜리 버거. 비싼데. 그거를 가서 먹는 거를 먹방 유튜버가 가서 그 유튜브로 올렸나 봐요. 우리가 그거를 한 1,600자로 정성스럽게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무슨 말을 했고 따옴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버 그 제목도 유튜버 땡땡 아 너무 맛있어 땡땡 괄호 닫고. 그럼 이 정치 기사가 보통 그렇게 따옴표 저널리즘을 하는데 이게 인플루언서도 따옴표 저널리즘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생관계인 것 같으면서 어쨌든 저희도 그거를 통해서 뉴스를 만든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공생인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써주는 게 맞나 싶은 경쟁관계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네요. 생각할 때는 제 옛날 그런 얘기했거든요. 뉴스는 우리가 한 일은 제조업인가 유통업인가. 우리는 뭘 만드는 사람인가 유통하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두 개를 다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라는 거는 제조를 하는 거고 유통은 기사를 내보내면서 어떻게 어디든 쏘는 게 이제 기사가 유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통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데랑 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털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 그 사람들 유튜브에 올리고 그 사람들 인터넷에 글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어찌됐든 유튜버들은 취재를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 뭐 전문 유튜버들은 막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나 전문가니까. 맞아요. 한데 뭐 시사를 전하는 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잘 만드시는 거죠. 큐레이팅? 슈카월드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뉴스를 재밌게 굉장히 맞아요. 연결을 잘 하시거든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는 아니고 그쪽은 유통인 건데 근데 그러면 기성 언론들은 제조에 더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에 디지털 적응이라니 오히려 유통을 우리도 그럼 같이 막 해보자 그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취재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언론 저희부터가 다 유통으로 같이 가서 그쪽이랑 경쟁을 하려니까 그냥 언어부담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경쟁 관계가 되겠죠. 공생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지 기자는 어때요? 저는 그래서 전 아까 말씀드리면서 제조랑 유통 저도 근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 이제 제조업자와 유통하는 업자가 같이 있는 조직이니까 그럼 유통을 강화해야 되나? 아니면은 또 말씀 들으니까 잘할 수 있는 걸 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드물긴 하지만 제조를 하는 인플루언서도 이제 나온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걸 취재하는 유튜버, 게임 업계를 취재하는 장난 아니죠. 네. 유튜버가 그러니까 그 무슨 뭐 게임 업계 과장 출신인데 지식백과 뭐 그거라고 네. 되게 아예 취재를 해서 자기가 직접 인터뷰를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제조하는 유튜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론사가 예를 들면 기업체에 뭐 물어본다던가 하면 거기서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고 해서 그걸 기사에 쓰는데 이제는 홍보팀 입장에서는 한 팔로워 30만 되는 유튜버가 요청을 해온다? 안 해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죠. 사실 그래서 언론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출입처라는 그 체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문제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흔하게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기관에 출입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그걸 전달하고 이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체계도 그 분야가 많진 않지만 특히 영화 분야 같은 데서는 이제 시사회 인플루언서가 초대를 받기도 하고 되게 각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그 위치가 되게 많이 달라지겠다. 그쵸.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이제 영화
음악같이 좀 영상 매체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하기 좋은 매체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게임도 이제 그 게임 유튜버가 거의 게임 매체보다 영향력이 세진 편이고 근데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정치 유튜브들도 영향력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3프로TV는 대선 후보들 네. 해서 완전 히트를 쳤고 네. 맞아요. 이게 점점 섹터별로 이렇게 하나씩 그분들이 제조로 이제 넘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약간 출입처에서는 이런 변화는 못 느껴봤는데 궁금해요. 그거 느끼셨는지. 근데 저는 금융 출입하고 있으니까 제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저희 그쵸. 분야가. 왜냐하면 3프로TV가 어쨌든 경제 채널이었는데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먹을 게 많은 데부터 넘어가는 게 왜냐하면 경제 쪽은 돈이 엄청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그 기업을 상대한다는 건 많은 분들의 투자자든 소비자의 관심이 있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그 돈도 돌아다니고 광고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네. 때문에 엄청 많은 분들이 진입을 했고 많은 콘텐츠가 나오고 있고 이미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정치 분야는 어쨌든 그런 의원이나 뭐 이런 높은 고위직과 직접적인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점점점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막 그런 쪽에 직접 닿아 있는 쪽으로 가니까 네. 모든 분야에서 모두가 다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추세 아닌가? 그리고 대선 후보와의 면담이라는 게 상징적인 사건인 게 그렇네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는 우리만의 일인가라는 게 이제는 쉽지 않은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대자비인 게 사실 우리가 그 매체 중에 오마이뉴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네. 매체를 참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오마이뉴스가 사실 그냥 웹사이트였다가 그게 매체로 인정받기 시작한 이유가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기에 독점 인터뷰를 맞아요. 하겠다고 해서 오마이뉴스가 매체로 격상이 된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게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 기성 미디어랑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유튜버랑 독점 인터뷰를 해서 되게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블로거요? 유튜버였는지 블로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아마 진짜 유튜버는 신기하다. 아닐 것 같은데. 유튜버였을 거로 저는 기억을 아무튼 하거든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창 뜨는 그러니까 그 디지털 매체도 아니에요. 그냥 유튜버예요. 유튜버인데 나와가지고 기성 매체도 대통령이랑 인터뷰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데자뷰가 계속 이제 과거 그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뭔가 허물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는 거. 이게 이 책에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문제인데 저널리스트와 인플루언서의 관계는 어떻게 네. 될 것인가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반대로 기자가 인플루언서처럼 되는 경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이 좀 희미한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외신 인턴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스타 기자라는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 해외에서는 되게 그 사람 이 기자는 믿을만하다라고 기자의 개인 평판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ABC 뉴스가 사실 되게 전통적으로 그 공신력 있는 CNN 이전에는 ABC 뉴스라고 되게 그 3대 뉴스 중 하나인데 ABC 방송사 ABC 뉴스는 뭐 바바라 월터스나 피터 제닝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조금 공부해봤으면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되게 유명한 앵커가 네.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손석희 손석희 사장이 되게 유명한 네. 아이콘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희미한데 외국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또 뭐 왜 우리 스포츠 시장 이적하는 것처럼 네. 기자들이 그쵸. 이적하기도 기자 하고 이적하면 뭐 그게 뉴스가 되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맞아요. 기자 개개인이 인플루언서처럼 좀 열심히 할 동력이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네.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매체가 우선이니까 바이라인을 선배가 이렇게 다 취재하고 후배들한테 맞아요. 넘겨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집단 취재가 좀 희미해지는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팀플레이라고 보급되고 결국은 지금까지는 기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신문 기자들은 내일 나갈 그 지면. 한 부짜리 신문을 딱 만드는 팀인 거고, 네. 그러니까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를 딱 같이 팀처럼 만드는 팀이고, 방송 기자들도 그 저녁 뉴스 1시간짜리를 같이 만드는 팀이고, 서열관 그 선배 선후배가 있고 도제식으로 배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막 이렇게 드리블을 하는 막 그런 거는 우리 문화랑은 지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언론사가 이제 인플루언서의 모임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칸막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그 방금 경쟁 공생 얘기한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약간 인플루언서가 SNS 잘 활용하듯이 기자들도 SNS 잘해야 된다 이런 권유 많이 듣지 않으세요? 저는 남국민 기자 열심히 하시잖아요. 권유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서 저도 막 직접적으로 열심히 해라 이러진 않아도 그 친한 기자들끼리 모이면 요즘은 이런 거 좀 잘해야 된대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하는 분 없지 않아요? 거의?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약간 요즘 소심한 관종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아, 소심한 관종이에요? 소심한 관종. 그래서 기사가 많이 읽히고 기사를 통해서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거 너무 좋고 막 이렇게 한데 제 자아를 드러내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저번에 우리 저번에 말한 그 시선의 권력을 봤을 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내가 그 권력의 아래에 있게 네.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오히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쓰는 칼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기사 쓸 때보다 되게 더 겁먹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거. 네, 별로 써보지도 않았지만 그 쓴다 생각하면 그런 게 있고 그죠. SNS도 좀 마찬가지로 팔로워가 별로 없다고 해도 여기에 이제 기자로서의 어떤 견해를 그쵸. 올리거나 나를 드러내는 거 약간 좀 두려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스타 기자가 그러니까 스타 기자가 있는 미국의 문화에서 당연히 스타 기자 또 나올 거고. 네, 네. 우리는 스타 기자가 없는 문화인데 스타 기자가 나오면 그건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관종이 되는 거예요. 그 관종이 되게 좀 너무 안 좋은 의미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종이란 것 스스로도. 자체가 사실 그 언론을 넓은 인플루언서로 봤을 때 인플루언싱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관종 행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왜냐면 집단 문화가 되게 익숙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큰 틀에서 조직이 먼저 드러나야 되는데 그쵸, 그쵸. 네가 뭔데 우리 조직에서 너 혼자 튀어? 네가 뭔데? 약간 그쵸. 이렇게 되는 문화가 좀 있으니까 뭐 취재 혼자 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너는 결국 우리 회사 브랜드 때문에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긴 네. 하는데 뭐 1900년대 1990년대 뭐 이때는 이런 게 정말 심했겠죠. 그때는 매체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참 그게 인플루언서처럼 뭐 기자가 되느냐, 뭐 기자가 인플루언서처럼 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공생관계를 얘기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지금 당장은 같이 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사례 같은 거는 책에 나와 있나요? 아까 그 상호작용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책에도 그 상호 방향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성 언론이나 대한 언론이라고 나오지만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가 서로를 키워주는 악어새처럼 점점 더 긴밀하게 얽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자가 1인 미디어에 출연해서 기자는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고 1인 미디어는 어떤 매체의 기자가 출연했다라는 걸 통해서 매체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일도 있고. 이거 네. 경제 분야 많이 해요. 그래요? 경제 유튜버 하는 분들한테 그 뭐 경제신문 기자분이 출연을 하시고 맞아요. 그분이 이제 그 언론사 뭐 고정 칼럼을 쓴다든지 거기 유튜브에 나온다든지 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약간 이제 어떤 평론가나 전문가의 영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SNS에 올린 어떤 글이나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하는 그런 문제의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기사를 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멘트로 기사에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면에 고정적으로 이제 칼럼을 싣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그런 서로의 그 상호 방향성을 그쵸. 오가면서 서로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저널리스트랑 인플루언서의 칸막이가 여전히 있는가.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는 게 포털들은 요즘에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뉴스랑 다른 컨텐츠들이랑 같이 배치하겠다. 어떡하죠? 다음에서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지금은 뉴스 있고 옆에 넘어간 뷰 그게 나오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배치를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게 그 말은 한마디로 뉴스가 특별한 건 아니다. 뉴스도 컨텐츠의 온 오브 댐인 거다라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그래도 기사 아니냐라는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작은 외침이 되겠죠. 작은 외침이죠. 네. 기사는 달라? 근데 다르다는 분들 소수가 계신 건데 근데 이제 참. 그렇게 근데 아무렇게나 기사 쓰고
올리는 분들도 그러니까 워낙 매체가 많은 이게 매체가 반론을 많죠. 못하겠어. 기사를 막 쓰는 게 현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기사는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아라고 할 수 없어요.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 업계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그 얘기가 되게 걱정으로 바로 다가오네요. 동시에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차별점이 그쵸. 있나? 그 우리 선택해줄까?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기사는 그렇게 쓰이지 않아. 뭐 확인과 절차를 거쳐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냥 막 쓰는 분들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도 자꾸 뭔가 이게 기사 그냥 그 대충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서운해요.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맞아요. 장난으로 야 너 이거 돈 받고 쓴 기사지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좀 속상하기도 한데 사실 업계 이제 엄밀히 말해서 그런 어두운 면이 우리나라 있는 언론사가 사람들이 3만 개 있으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막 쓰는 기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속상합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고민이 많은 네. 걸로 남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 어쨌든 이렇게 2부 긴 인플루언서와 저널리즘 관련된 내용으로 이 저기 대장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저 어두운 얘기로 저기 그걸 맞추시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네. 인플루언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딥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저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될 부분이기도 하니까. 맞아. 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아이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 뭐 지금 많을 장래희망 거예요. 조사했으니까 조사할 때 3등인가가 유튜버?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음.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번 주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재 기자 어땠어요? 저희 첫 게스트 저희를 저희 시즌2의 첫 게스트. 구제해준 첫 게스트신데. 제가 시즌을 듣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하나 생각을 하고 걱정도 되게 많이 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잡서를 잘 하고 직독은 열심히 해봤는데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편하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오래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또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생각 되게 깊게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장 기자. 저도 이게 책 선정부터 재밌었거든요. 관심 있는 주제였고 근데 아무래도 좀 저희가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의 관점으로 말 많이 한 것 같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민하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유튜버를 많이들 보시면서도 또 문제 있다는 거 다 공감을 하시는 것 있잖아요. 한 번 좀 생각을 좀 다듬는 시간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즌2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즌2를 시작하면서 되게 좋은 주제랑 되게 좋은 게스트랑 함께 돌아와서 전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뵐 것 같은. 그러니까요. 좋죠. 고정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일단 그럼요. 방고정으로 일단 약간 걸쳐 있다가 그거 언제든지 저희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고정에 대한 좀 그 욕구가 있어서 그렇죠. 정규직으로 다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좀 친밀감이 맞아.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은 좋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약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즌 2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뭐 게스트나 저희가 다음 책이나 다음 게스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또 조속히 정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